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지난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면은 자동으로 영주권을 주자 이런 방안을 언급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공식 레거시 미디어는 아니고요. 네. 팟캐스트와의 인터뷰를 한 것이 지난 목요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호스트들이 4명이 나왔는데 그들 중에서 3명이 이민자였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도 남을 수 없는 그런 게 현 실태이니까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느냐, 약속을 해줄 수 있느냐, 프라미스를 요구를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약속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아주 파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네. 미국 대학을 졸업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그린카드 영주권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파격 제안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도 미국에 남고 싶어도 남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거 아닙니까? 네네. H1B를 비롯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렸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스폰서도 구하는 게 문제 아니라 스폰서를 구해도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는 그는 인력 유출이 첨단 인력일수록 아주 심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 상황인데 이것을 대학만 졸업하면은 외국인들에게는 자동으로 영주권을 주겠다 이런 방안을 언급을 하니까 그야말로 이민 사회는 물론이고 미국의 업계도 상당히 떠들썩하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고도의 숙련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스킬드 워커가 지금 인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스템 첨단 분야일수록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다른 의료 인력도 사실은 대부분 이민자들 외국인들이 채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학번 영주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보관임을 내비친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였는데 주니어 칼레지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한 것을 볼 때 커뮤니티 칼레지 졸업생들까지도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우리 한인 사회를 비롯해서 당연히 외국인들은 이제 상당히 기대할 만한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렇죠. 여기 미국 내에서도 유학생 관련 한인 경제도 사실 유학생들이 많아야만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민자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요. 한인 이민자들도 영주권 취득자들도 많이 늘어나야만 한인 경제도 살아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하버드나 MIT를 나오고도 그런 이 고급 인력들을 이제 미국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좀 서글프다라는 말까지 해서 상당히 이게 그냥 즉흥 즉문즉답으로 나온 것만은 아닌 그런 얘기를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캠페인 본부에서 좀 상당히 세부적으로 좀 검토한 방안을 발언한 것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게 됐는데 곧바로 그 기대는 깨졌습니다. 네, 그 기대가 깨진 이유가 그런 발언이 나온 이유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 선거본부에서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러면은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인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미 언론들도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우선 트럼프 선거본부의 공보비서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제안은 모든 미국 대학 졸업생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고도 하이 스킬드 워커
그 다음에 또 베팅,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는 외국인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급속도로 이게 줄어드는 대폭 축소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도 지금 그 트럼프 제안이 아니더라도 지금 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게 뭐 파격 제안이 아니라 뭐 그 공약도 아니고 빈 공약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고 비판론이 즉각적으로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폭 축소 수정한 이유는 역시 그래도 트럼프 제안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트럼프의 이번 제안이 4년 전도 아니고요. 네. 8년 전인 2016년에 발언한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2016년 첫 대선 도전 때 발언한 그런 미국 대학 졸업생들 자동 영주권 부여 이 발언과 똑같은 거를 했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공약에도 안 들어갔고 선거전에서만 얘기를 했다가 그냥 던져봤는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속아주면은 다행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공약에도 안 들어갔고 자기 본인이 이제 2017년에 당선이 됐는데 추진되지는 못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다른 방안으로 또 추진되다가 그것도 실패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2016년 뭐 4년 전이 되면 그래도 그때는 4년 전에서 실패했으니까 다시 재집권하면은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8년 전에 내놓은 2016년에 내놓은 제안과 똑같은 것을 결국은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추진하지 못했다는 걸 또 되풀이한다는 것은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이제 즉각 바이든 측에서도 트럼프 언급은 항상 빈 공약이고 헛공약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공격을 받고 있고 역공을 받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는 미 언론들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런 비판을 수용해서 실무자들의 차원에서는 이것을 대폭 축소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거 해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하나의 영주권 발급가 100만 명 정도에게 영주권을 주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그 팬데믹 때 많이 줄었다가 지금 회복된 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해 유학생이 지금 또 1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에게 졸업하는 사람들은 뭐 100만 명은 아닐지언정 그들에게 모두 자동으로 준다는 거니까 자동으로 영주권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 이 다 엉키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영주권은 취업이면 한 해에 14만 개, 그다음에 가족이면 한 50몇만 개, 뭐 시민권자는 뭐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그래서 100만 개 안팎밖에는 그 발급하지는 않고 있는데 거기에 수십만 명의 그 미국 대학 졸업생들 외국인들에게 자동으로 영주권을 준다는 얘기는 사실은 실현할 수가 없는 그런 방안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두 합법 영주권 제도. 근데 합법 영주권 제도를 담은 이민법을 개정하는 것은 대통령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연방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죠. 연방의회에서 그 통과할 리가 이제 뭐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 대폭 수정할 수밖에 없고, 근데 또 한 가지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는 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대학과 대학원 졸업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지금 인도와 중국 출신들이거든요. 네. 예전에는 중국이 제일 1위였고 그 다음에 인도였는데 요즘 뒤집혔습니다. 인도가 가장 많고 중국, 한국 출신들도 이제 3위에서 5위 사이를 오르락내락 하는데요. 이런 중에서 문제는 중국 출신들이죠. 중국은 말 그대로 경쟁 국가이기도 하지만은 체제 자체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중국 유학생들이 다는 아닐지언정 상당수는 중국 공산당에서 파견한 인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그게 의심되는데 중국 공산당에 파견한
여기 언론인들도 중국 언론들은 다 그렇게 보거든요. 공산당에서 파견한 관리라고 보지 언론인이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유학생들도 그럴지언정 그런데 거기다가 자동으로 영주권을 준다? 어이구. 이거는 보수 진영, 이제 민주당 진영은 물론 아니더라도 민주당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화당 진영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걸 갖다가 대통령 후보, 특히 당선이 또 재당선이 유력시되는 후보가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이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인 듯 캠페인 본부에서 곧바로 대폭 축소, 수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파격적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순풍을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인지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역풍을 받을 거로 누구나 다 예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깨졌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번 대선 때도 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국경 건설의 비용을 다 멕시코에게 부담시키겠다.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했는데 그게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민자들을 어떻게 또 완전히 범죄자 취급을 하고 아주 성범죄자 취급을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결국은 2016년에는 당선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이민 정서를 부추겨갖고 오히려 당선된 그런 예력이 있기 때문에 역풍을 맞는다고 무조건 이제 몰아세우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이제 이거 당연히 순풍을 바라는 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파격 제안을 내놓는 주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라티노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흑인도 그렇습니다만은 네. 이민 정책, 이 국경을 열어놨다가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불끄기에 나서서도 이 이민자 표심을 많이 잃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틈새를 갖다가 파고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순풍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미국의 대선이나 선거에서는 항상 공약은 물론 이제 발언조차도 다 검증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상대한테 역공을 당할 수도 있고 민주당 진영에 당연히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헛공약이나 거짓말이나 빈 공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최근에 발표한 것이 이게 영주권 문제뿐만 아니라 텍스 프리 팁까지 제안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팁에 대해서 텍스를 물리지 않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네바다에서 그때 그 공약을 내놨을 때 그 지역에 서비스업 직중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라티노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발표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또 그런 팁으로 많은 생활에 도움받는 분들에게 세금까지 안 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금이 안 되면 1년에 2,500억 달러의 세입 손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세금은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복지가 줄어들든지. 네. 그런 양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고요. 또 텍스 프리 팁인데 팁에 대한 인상이 요즘 안 좋거든요. 네. 뭐 로스앤젤레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도 팁이 너무 많이 이제 팁플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팁이 더 인플레이가 돼갖고 그런 거에 세금까지도 안 매긴다고? 그 세금은 다른 사람들이 또 부담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논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순풍을 탄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물론 유권자들의 마음을 다 재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도 이제 항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발언으로 바람을 일으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은 항상 그래도 결과나 역대치기 당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제 잘 유효적절하게 치고 빠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마 대선 결과에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
아메리카. 네, 기후 변화 비용이 소비자들의 영수증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여러 식료품 가격들이 오르고 보험료와 운송료도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100세 생일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100살을 넘기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응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디션 많이 켜고 지내실 텐데요. 사람마다 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른 만큼 원하는 에어컨디션 온도도 제각각 다른 편인 듯합니다. 에너지 당국이 권장하는 에어컨의 적정 온도는 몇 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경규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미 기후변화에 의한 엑스트라 비용들이 영수증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네, 기후변화 비용이 이미 영수증에 반영됐다. 이 소비자들은 기후변화에 미친 영향에 돈을 더 쓰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소비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라 돈을 더 지출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작물 작황이 부진해서 일부 식료품 가격이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네. 다른 하나는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서 보험료까지 상승하며 돈을 더 쓰게 됐다는 점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가뭄 등으로 화물 운송 비용이 오른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이러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식료품 가격이 기후변화 비용으로 올랐나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예. 그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 코스코에서 판매하는 건 특히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인기가 높은데요. 예.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엔 지난해 가을에 올리브 오일이 미쳤다라는 글이 올라온 데 이어서 네. 또 올해 3월엔 올리브 오일 가격 왜 이렇게 비싼가요? 란 질문이 나왔습니다. 올리브 오일 제품 가격은 2배가량이 뛰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를 보면 올해 세계 올리브 오일 가격도 사상 최고를 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리브 오일 가격이 오른 게 바로 기후 변화 영향이 크다는 겁니까? 네, 이 경제학자들은 올리브 오일 등 식료품 가격 상승 원인으로 인플레이션과 함께 이 기후 변화를 꼽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작년 여름은 유럽에서 기록상 두 번째로 더웠는데요. 그 여파로 연초엔 올리브 열매 자체가 잘 안 맺혔고요. 또 여름이 채 익기도 전에 줄기에서 이 올리브 열매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지역 올리브 오일 생산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데는 이런 이상 기후 영향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유는요. 세계 올리브 오일 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다고 네. 하니까요.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올리브 오일 말고 기후 변화 영향을 받은 다른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코코아입니다. 코코아. 이미 이 코코아에 대해서 몇 차례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코코아도 기온 상승에 매우 취약한 작물로 꼽힌다고 농업 경제학자 제리 넬슨은 전했습니다. 그런 코코아는 서아프리카 폭우와 또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과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높아진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오렌지도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이 또 다른 기후 변화 비용, 이 보험료에 반영됐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서 보험료에도 여파를 미쳤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은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 폭에 깜짝 놀란 경우 많은데요. 그럼요. 단순히 보험료가 인상된 데 그치지 않고 아예 들지 못하는, 가입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네, 스테이팜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험의 신규 신청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했죠. 재해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면서
회사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작년 봄에 폭풍으로 인해서 이 주택 소유자 보험 손실이 매우 컸기 네. 때문입니다. 자, 보험료에 대해서 운송료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하셨는데 운송료도 기후 변화 비용으로 올랐다면서요. 네, 가뭄은 운하의 물동량을 줄이고 운송료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 파나마 운하 당국은 완공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작년 가을부터 통행 선박 수를 제한시켰다 하는데요. 원래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보통 35척에서 40척 사이 정도 지나다녔다고 해요. 네. 그런데 올 초에는 이게 10대에서 20대까지 줄어든 겁니다. 파나마 운해 통행이 축소되면서 일부 화주들은 수백만 달러 수수료까지 지불했고 일부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좀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 역시 공급망 자체는 복잡하기 때문에 가뭄이 이런 운송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메리칸 대학의 아이만 오마르 교수는요. 이 파나마 운하 상황은 지구 온난화와 재난이 심해질수록 공급망에 더 큰 타격이 가해지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해서 기후변화 영향이 있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나마 운하는 요즘 조금씩 정상 운영이 돼 가고 있다라는 보도는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곧 100살을 맞게 되죠. 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생일이 10월 1일입니다. 이번 10월 1일이 되면 100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제가 100살로부터 꼭 100일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99일 남았는데요. 이렇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100살 생일까지 어제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새로운 기록이 세워지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100살을 넘긴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현재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장수 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최초로 이제 100세를 넘긴 미국 대통령이라는 새 기록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인간이 100살을 넘긴다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인들 가운데 100세를 넘겨서 생존할 확률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습니까? 나타났습니다. 네. 현재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는 카터 전 대통령이 100살을 넘기게 되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일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환자들 가운데서도 이례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더 주목됩니다. 네. 미 국립 호스피스 완화 의료 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이들 중 절반가량이요. 돌봄을 받은 지 17일 이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암의 일종, 흑색종 투병을 하는 이 카터 전 대통령은 작년 2월부터 사실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16개월째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작년 11월에 부인 로절린 여사를 잃고 나서 오래 버티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추측도 예. 나왔었습니다만 그런 추측과 달리 최근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의 가족, 친구들에 따르면 좋은 식욕을 유지하고 있고요. 고향 농장에서 재배한 호박이나 고추, 옥수수 이런 야채로 만든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여전히 사람들을 알아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했고요. 최근에는 하루 중 대부분을 잠자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요새 뭐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응원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카터 전 대통령의 100살 생일을 카운트다운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미 수백 명이 이 사이트에 방문해서 카터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카터 전 대통령 생일에 100마일을 달리는 자전거 대회 이런 각종 기념 행사 준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지미 카터 기념 도서관, 박물관은 평소 영화에 애정을 보였던 카터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해 그의 생일엔 영화제를 열 계획인데요. 네. 도서관 입장료가 사실 카터 전 대통령 나이에 맞게 책정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99센트인데 10월 1일이 되면 100센트, 1달러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폭염 속에서 적정 온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몇 도가 필요한 온도일까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환경보호국의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에서는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최고의 편안함 또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최적의 에어컨 온도를 밝혔는데요. 네. 그게 78도입니다. 아, 네. 78도로 에어컨 실내 온도를 설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원고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많지 않죠. 지난 2021년 소비자 보고서에서 주민들이 대체로 어느 정도 몇 도로 에어컨을 설정하고 있을까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보통 72도에 맞추는 것으로 어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추운데. 네, 에너지 절약 권장 온도 78도보다 6도가 낮은 건데요. 심지어 설문조사 응답자들 중에 76도보다 더 높게 설정한다는 응답은 아예 없었습니다. 한편 연방재난관리청은 창문에 이제 커튼을 닫고 천장 팬을 돌리면서 그렇게 공기 순환을 돕는 게 쿨링을 하는 그런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때는 77도로 맞춰놓고 자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네, 76도만 돼도 밤에 추운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말이에요. 저는 77도. 77도요? 네, 77이 좋아서요. 글쎄, 저도 77도에 맞추거든요. 잘 때는. 네. 낮에는 뭐 조금 기분에 따라서 조금 올렸다 내렸다 하죠. 네. 네. 네, 낮에는 73도. 근데 78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네. 한번 오늘부터는 한번 좀 트라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 함께하는 날입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아이고 뭡니까 갑자기 대답을 안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뮤지컬에 있는 걸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제가 참 싫어하던 노인분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네. 늙으면 죽어야 돼라는 말들을 많이 옛날에는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의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 대신에 아유 나이가 먹으니까 뭐 어떻고 나이가 먹었으니 하루에 나이가 먹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말은 한 20번에서 100번씩은 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맞는 말씀이세요. 이제 어느 정도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이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조금 경제적인 발전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저희가 사회 문화적으로도 좀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이런 좀 대화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연령 차별이라는 에이지즘, 레이시즘과 같이요 에이지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들 때문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83세 어머님한테 어머님은 이렇게 건강하게 두 발로 이렇게 걸어서 오시고 화장실도 혼자서 대변도 다 소변대변 다 보시는데 네. 나이가 83세라고 동갑인 분이 양로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그분한테는 제가 치료해 드리는 것과 어머니한테 치료해 드리는 거가 똑같이 해 드려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아니죠. 나는 더 잘해줘야지. 이렇게 얘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는 정말 나이고 내가 요새 들어서 참 한국에서도 정희원 교수님이라고 저도 이제 잘 아시는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제 미디어에 많이 나오셔서 이제 신체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연배 말고 내 진짜 신체 나이는 내가 요새 DNA를 통해서도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보험에서 커버는 안 되는 거고요. DNAG라고 UCLA에 있는 어떤 신경내과 교수님이 이제 파이어니어를 하셔가지고 입에 있는 조금 수압 샘플을 보내주면은요 내 신체 나이를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DNA 메틸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메틸레이션이 되는지를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잘 안착이 되길 바래요. 네, 정말 연대 나이보다 내 건강한 나이는 어쩐지 그런 것들을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 신체 나이 얘기하셨는데요. 뭐 그 몸을 체크하는 뭐 머신 같은 거 이런 거 기계 같은 거 보면은 실제 나이와 신체 나이를 구별해서 알려주는 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대인데도 뭐 신체 나이는 40대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서 깜짝 놀라고 뭐 이러는데 그 기계가 측정하는 신체 나이는 뭘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한국에 가면은 그래요. 건강검진하고 나면은 맨 끝에 뒤 페이지에 나와가지고 당신의 어떤 나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대부분 젊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죠. 근데 일단 대부분은 그거는 이제 몸에 있는 근육, 이제 lean body mass를 calculate를 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만큼 근육이 좀 많다 그러면은 이제 나이는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작년 말에 스탠포드에서 새로 연구가 된 거는 이제 심장이 늙는 것과 근육이 늙는 것과 내 뇌가 늙는 것과 내 내장이 늙는 것과 다 속도가 다 다르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기관마다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진행자분이 이렇게 제시해 주신 그런 거는 이제 근육만을 가지고 한 거였고요. 네. 이제 미래에 나아가서는 기관별로 내 나이가 어떤지를 또 측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르신들이 아유 내가 나이가 많아서라는 그 말 속에는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좀 배려를 좀 해줘. 이런 의미가 좀 숨어 있는 게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는 약간 좀 스스로 그 삶에 대해서 좀 활력을 잃어가는 듯한 포기하는 워낙 젊음에 내가 뒤처진다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도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네. 노인분들이 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이를 먹어서 내가 힘이 없고 뭐 이런 걸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내가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나 지금 팔팔하단 말이야. 이런 식의 또 이 얘기를 한번 좀 그럴 수도 반대 있어요. 이 네. 반어법으로 지금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그럴 때도 수도 좀 있어요. 있겠네요. 솔직히. 두 분 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나이를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좀 아까 본 분은 이제 대장 내시경 해야 되는데 일부러 캔슬 하시면서 나이가 많았으니까. 근데 또 이 다른 거 얘기하니까 또 뭐 나이가 그러셔서 그런 분은 이제 우울증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자꾸 나이라는 변명을 자꾸 대시면서 안 하시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나이를 이제 납세하면서 이렇게 좀 편히 좀 봐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 젊은 모델을 더 선호하잖아요. 더 좋아하잖아요. 나이가 좀 있는 모델보다는 젊고 예쁘고 그리고 또 요즘 뭐 그 뷰티 마켓에도 예전에는 그냥 예쁘게 하는 것보다는 주름 제거를 한다던가 좀 더 이렇게 피부가 탱탱해지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계속 젊음을 강조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젊음을 너무 신격화하는 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슬기로운 생활 뭐 이런 책자를 공부를 하면서 네. 거기에는 이제 대가족 어르신들하고 같이 지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이 지내는 거를 그림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젊음만 나타내는 거가 아니라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어르신들만 모델을 써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포괄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요. 왜냐면은 이제 뭐 너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렇죠. 내가 이제 뭐 급사로 이제 사고로 죽지 않는 한 나도 시니어가 될 거고 나도 그쪽으로 들어갈 건데 나부터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지난 주말에는 뭐 뉴스가 나왔는데 71살 나신 여성분이 할머님이 미스 텍사스 경연대회에 나온다고 네,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분 뭐 사진 보니까 뭐 50대도 안 돼 보이는 느낌이 네. 들긴 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어쨌든 뭐 저 이 뭡니까 이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 어떤 뭐 이 좀 저희 저거를 해야지 남이 보는 거 남을 신경 쓰면서 자꾸 자신의 나이를 부각시킨다는 것도 좀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자 본인이 이제 어르신 본인이 얼마나 내가 잃을 수 있는지를 그렇죠. 자꾸 나이라는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도요. 저희 주변에도 나는 흑수저니까 나는 학벌이 안 좋으니까 이런 자꾸 말을 하면서 도전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운동 안 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자꾸 이 패러다임을 북한을 시켜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게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쁜 습관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80대 분이 이제 미스 텍사스에 가신다는 거가 이제 좋은 습관, 수면 습관도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이제 피부 관리도 잘 하셨고 그런 좋은 습관들이 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렇겠죠. 연세가 있으신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맞아요. 이제 건강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에이지즘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유튜브에서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하루 어르신으로 살아가기. 그래서 이 장애들을 좀 겪거든요. 일부러 좀 눈 안 보이는 걸로 하고 안경을 쓰고 귀에도 조금 솜을 넣어놓고 거동을 조금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젊은이들도 어르신들한테 다시 다가가야 되고 또 이제 어르신들도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나이가 아니라 나쁜 습관 때문에 나이가 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고요. 그리고 그 중간을 자꾸 가로막는 이제 핸드폰 이제 자꾸 어르신들하고 젊은이들이랑 같이 지내야 되는데 다들 뭐 질문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가고 이제 놀라고 그러면은 애들한테 전화하고 어떻게 지내니 뭐 밥 먹었니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어르신들도 자꾸 핸드폰만 보시고 이제 중간에 가로막는 핸드폰을 좀 빼시고 정말 옛날 아날로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 스마트폰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제 생각에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네. 은퇴를 이제 금전적으로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면으로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예. 왜냐면은 좋은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데는요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이 수면 습관도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이제 리콜스토어에서 일을 매일같이 이제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너무 좋으시다가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지났는데 잠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주무시기 바로 전까지 핸드폰 보시죠? 라고 여쭤보면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활동량이 많고 운동이 많을 때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곧바로 잠이 들지만 그렇게까지 활동량이 많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자꾸 핸드폰이라는 자극이 자꾸 들어오면은 잠이 들 수가 없죠. 네. 맞아요. 이제 저도 그런 분을 뵌 적이 있는데 하루에 뭐 10,000보씩을 걸어오셨던 분이 네. 내가 이제 나이가 예를 들어서 몇 살이 되니까 이제 나도 나이를 먹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좀 줄여야 되겠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아니 나이를 한 살 더 드셨으니까 아예 첨보를 더 늘려보세요. 오. 네? 그렇게 말씀을 너무 드리는데. 좋죠.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나는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활동량도 줄여야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좀 이제 가장 저 문제가 아닌가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르신이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청바지야라고 얘기하실 때 아닙니다. 청바지 입으시죠. 얼마든지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젊게 산다는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연세 드신 분들이 청바지 입으면 멋있어요. 그럼요. 멋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말씀하신 거 너무 동의하고요. 예. 저도 너무 재밌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 뭐 친구 기다리느라고 카페에서 좀 있었는데 바로 옆에 테이블 들어보니까 어르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건강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야 뭐 다 틀린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죠. 근데 거기서 더 재밌었던 거는 그 대화를 이끌어가고 결국 끝내는 거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다. 목소리가 크다는 거는 조금 더 젊음이 있으신 분이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목소리 큰 사람들이요. 솔직히 저는 이런 자기의 소신을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데 네. 그런 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오케이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낼 거고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연령 차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네. 지금 이제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어때서 조금 더 걸어야지 이렇게 소신을 얘기를 해주시는 문화가 생겼으면 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년 내과 전문의 이명민 박사 함께했습니다.